옛날 옛적 연화골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이서하라는 어질고 현명한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녔으며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수는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서하의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씨 부인은 늘 서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하야,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단옷이 아니라 곱게 닦은 마음씨에 있단다. 어느 곳으로 시집을 가든 내 마음의 등불만큼은 꺼뜨리지 말 거라. 서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때는 세도가 당당했으나 지금은 몰락해가는 김씨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가문의 장남 김진혁은 허울뿐인 명예에 집착하고 그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교만하고 냉혹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저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니 우리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혼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하는 지참금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황무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논 한 떼기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서하는 고운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듯하니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힘들거든 언제든 이 어미를 찾아오너라. 서하가 시댁 대문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안이 예전 같지는 않다만 그래도 지켜야 할 체면이라는 것이 있단다. 남편이 될 김진혁은 서하를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첫날 밤 신방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진혁은 서하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밤늦도록 술만 마시다 비틀거리며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잣말, 괜찮다, 서하야.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다음 날 새벽, 서하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천한 짓이냐. 첫날부터 빗자루질이라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이리도 우습게 보는 게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반 교수라더니 배운 것이 없구나.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잘 따르도록 해라.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갖 굳은 일을 서하에게 떠넘겼습니다. 서하의 곡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시어머니의 비아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아씨 손이 어찌 이리 거치냐? 우리 집안 망신이다. 망신. 남편 김진혁은 그런 아내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집안일에 익숙해져야지요. 서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하가 시집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망해가던 김씨 집안의 장사가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비단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시름시름 앓던 가축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묵은 논에서조차 황금빛 벼가 넘실거렸습니다. 김씨 댁에 새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에 복이 가득해졌네. 그러게 말일세. 저 며느리가 복덩이가 틀림없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지만 정작 김씨 집안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들이냐. 우리 집안이 원래 잘 될 운명이었던 게지. 어찌 저런 촌뜨기 계집의 덕분이겠느냐? 내 장사 수완이 뛰어난 덕분입니다. 저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하는 그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늘이시여, 부디 이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재물이 쌓일수록 김씨 집안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대놓고 서하를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섰으니 더 높은 가문의 며느리를 드려야겠구나. 저런 보잘것없는 것을 며느리라고. 어느 날 박씨 부인은 마을의 양반 부인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열고는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서하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이씨. 어서 가서 손님들 마실 물이라도 떠오너라. 서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명을 따랐고 부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김씨 댁며느리는 참 순하네요. 순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겠지요. 호호호. 그날 밤 서하는 차가운 마루에 홀로 앉아 달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흐느끼며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찌해야 이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집안이 더욱 부유해지자 김진혁은 월양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월양을 집 안방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시끄럽다. 네가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김진혁은 서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월양은 그 모습을 보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저런 미련한 계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술이나 한 잔 더 하시지요. 그날 밤 서하는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은 서하를 내쫓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진혁을 불러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도 다시 명성을 되찾았으니 저 며느리를 내보내고 더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겠다. 하오나 어머니, 무슨 명분으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내게 다 생각이 있다. 다음 날 박씨 부인은 마을의 돈만 밝히는 무당을 몰래 불러 돈을 쥐어주며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이 집 며느리가 나를 시켜 집안에 저주를 퍼부었다고 소리치거라. 알겠느냐? 이튿날 새벽 무당은 약속대로 김씨 댁 마당에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나를 시켜 시댁에 저주를 걸었소. 이 집안은 곧 망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박씨 부인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냐? 며느리가 저주를 걸었다니. 어머님,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디서 시치미를 떼느냐? 바로 저 계집이 나에게 돈까지 주며 시킨 일이란 말이다. 서하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것. 증인까지 있는데 어딜 발뺌하느냐?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집안을 저주한 며느리를 집에 둘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하지만 김진혁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하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꾸며진 일임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그 쓸모없는 돈은 도로 가져가도록 하마. 그게 우리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서하는 해진 옷까지 몇 벌만 든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선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길 위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하늘이시여, 정녕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나이까? 한참을 걷다 기력이 다한 서하는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친정집에 알렸습니다. 서하야. 정신 차려라. 내 딸아. 아버지는 딸을 업고 집으로 달려왔고 어머니는 딸의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뜨거운 미음을 끓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화는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가져갔던 논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 강지훈이라는 눈빛 깊은 젊은 상인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약초를 팔며 풍수에도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대감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씨께선 안색이 좋지 않으시군요. 이 생강차라도 드시고 속을 덮이십시오. 지훈은 서화가 가진 논의 위치를 듣고는 함께 가보기를 청했습니다. 논에 도착한 지훈은 한참 동안 주변 산세와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이 땅은 정직한 사람의 손길에 반드시 응답하는 복된 땅입니다. 저기 저 돌무더기를 한번 파헤쳐봐도 되겠습니까? 셋이 힘을 합쳐 돌을 걷어내자 젖은 흙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비단보에 싼 은전 꾸러미와 금가락지, 그리고 선조가 남긴 문서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화야, 이것은 내 논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내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이 보화로 굶주린 이웃부터 돕는 것이 하늘의 뜻일 겁니다. 그들은 보화의 일부를 떼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장작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서화는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고, 지훈은 논의 물기를 정비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금맥은 함부로 캐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조금씩만 사용했습니다. 서화의 손맛과 어진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화가 떠난 김씨 집안은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하루아침에 망했고 가축들은 병들어 쓰러졌으며 창고의 곡식은 썩어 나갔습니다. 혼잣말,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 운이 기우는군. 아니야, 그년이 저주를 퍼붓고 간 것이 틀림없다. 김진혁은 모든 것을 잃고 술에 의지해 살았고 박씨 부인은 원망과 도끼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어량이 김진혁을 찾아와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아는 상인에게 남은 돈을 맡기시면 3배로 불려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희망에 눈이 먼 김진혁은 집에 남은 마지막 재산까지 모두 긁어모아 어량에게 주었습니다. 어량은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진혁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술에 취해 주막 뒤편에서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허망한 죽음에 박씨 부인은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서화가 복덩이였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숨을 거두며 그 논을, 그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김씨 가문은 그렇게 쓸쓸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 무렵 서화의 논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금빛 줄기가 뻗어나오는 신비한 약초, 금선초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약초, 금선초입니다. 하늘이 아씨의 덕을 알아보고 내리신 선물입니다. 서화는 그 귀한 약초를 팔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마땅히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직접 논을 찾아와 서화의 덕행과 땅의 신성함을 확인하고 그 땅에 정서지 즉 상서로운 복을 내리는 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땅을 영서지로 기록하고 과한 채굴을 금하며 백성을 위해 쓰도록 하라. 원님은 서화와 지훈의 어진 마음을 높이 사 두 사람의 혼례를 직접 주관해 주었습니다. 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이니 고을의 귀감이 될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영서지에서 나오는 복을 사사로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놓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지으며 모든 것을 백성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폐허가 된 김씨 집터에는 아름다운 매화나무를 심어 원망의 자리를 용서와 화합의 동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서화는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서지의 어머니라 부르며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고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연화골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이서하라는 어질고 현명한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녔으며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수는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서화의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씨 부인은 늘 서화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화야,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단 옷이 아니라 곱게 닦은 마음씨에 있단다. 어느 곳으로 시집을 가든 내 마음의 등불만큼은 꺼뜨리지 말 거라. 서화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때는 세도가 당당했으나 지금은 몰락해가는 김씨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가문의 장남 김진혁은 허울뿐인 명예에 집착하고 그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교만하고 냉혹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저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니 우리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혼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화는 지참금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황무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논 한 떼기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서화는 고운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듯하니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힘들거든 언제든 이 어미를 찾아오너라. 서화가 시댁 대문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안이 예전 같지는 않다만 그래도 지켜야 할 체면이라는 것이 있단다. 남편이 될 김진혁은 서화를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첫날 밤 신방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진혁은 서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밤늦도록 술만 마시다 비틀거리며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잣말, 괜찮다, 서화야.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다음 날 새벽, 서화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천한 짓이냐. 첫날부터 빗자루질이라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이리도 우습게 보는 게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반 교수라더니 배운 것이 없구나.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잘 따르도록 해라.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갖 굳은 일을 서화에게 떠넘겼습니다. 서화의 곱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시어머니의 비아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아씨 손이 어찌 이리 거치냐? 우리 집안 망신이다. 망신. 남편 김진혁은 그런 아내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집안일에 익숙해져야지요. 서화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화가 시집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망해가던 김씨 집안의 장사가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비단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시름시름 앓던 가축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묵은 논에서조차 황금빛 벼가 넘실거렸습니다. 김씨 댁에 새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에 복이 가득해졌네. 그러게 말일세.
저 며느리가 복덩이가 틀림없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지만 정작 김씨 집안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들이냐. 우리 집안이 원래 잘 될 운명이었던 게지. 어찌 저런 촌뜨기 계집의 덕분이겠느냐? 내 장사 수완이 뛰어난 덕분입니다. 저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화는 그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늘이시여, 부디 이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재물이 쌓일수록 김씨 집안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대놓고 서화를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섰으니 더 높은 가문의 며느리를 드려야겠구나. 저런 보잘것없는 것을 며느리라고. 어느 날 박씨 부인은 마을의 양반 부인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열고는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서화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이씨. 어서 가서 손님들 마실 물이라도 떠오너라. 서화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명을 따랐고 부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김씨 댁며느리는 참 순하네요. 순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겠지요. 호호호. 그날 밤 서화는 차가운 마루에 홀로 앉아 달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흐느끼며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찌해야 이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집안이 더욱 부유해지자 김진혁은 월양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월양을 집 안방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시끄럽다. 네가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김진혁은 서화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월양은 그 모습을 보며 곁에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저런 미련한 계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술이나 한 잔 더 하시지요. 그날 밤 서화는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은 서화를 내쫓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진혁을 불러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도 다시 명성을 되찾았으니 저 며느리를 내보내고 더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겠다. 하오나 어머니, 무슨 명분으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내게 다 생각이 있다. 다음 날 박씨 부인은 마을의 돈만 밝히는 무당을 몰래 불러 돈을 쥐어주며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이 집며느리가 나를 시켜 집안에 저주를 퍼부었다고 소리치거라. 알겠느냐? 이튿날 새벽 무당은 약속대로 김씨댁 마당에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나를 시켜 시댁에 저주를 걸었소. 이 집안은 곧 망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박씨 부인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냐? 며느리가 저주를 걸었다니. 어머님,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디서 시치미를 떼느냐? 바로 저 계집이 나에게 돈까지 주며 시킨 일이란 말이다. 서화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것. 증인까지 있는데 어딜 발뺌하느냐?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집안을 저주한 며느리를 집에 둘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하지만 김진혁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꾸며진 일임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그 쓸모없는 돈은 도로 가져가도록 하마. 그게 우리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서화는 해진 옷까지 몇 벌만 든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선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길 위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하늘이시여, 정녕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나이까? 한참을 걷다 기력이 다한 서화는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친정집에 알렸습니다. 서아야. 정신 차려라. 내 딸아. 아버지는 딸을 업고 집으로 달려왔고 어머니는 딸의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뜨거운 미음을 끓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화는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가져갔던 논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 강지훈이라는 눈빛 깊은 젊은 상인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약초를 팔며 풍수에도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대감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씨께선 안색이 좋지 않으시군요. 이 생강차라도 드시고 속을 덮이십시오. 지훈은 서화가 가진 논의 위치를 듣고는 함께 가보기를 청했습니다. 논에 도착한 지훈은 한참 동안 주변 산세와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이 땅은 정직한 사람의 손길에 반드시 응답하는 복된 땅입니다. 저기 저 돌무더기를 한번 파헤쳐봐도 되겠습니까? 셋이 힘을 합쳐 돌을 걷어내자 젖은 흙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비단보에 싼 은전 꾸러미와 금가락지, 그리고 선조가 남긴 문서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것은 내 돈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내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이 보화로 굶주린 이웃부터 돕는 것이 하늘의 뜻일 겁니다. 그들은 보화의 일부를 떼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장작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서화는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고 지훈은 논의 물기를 정비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금액은 함부로 캐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조금씩만 사용했습니다. 서화의 손맛과 어진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화가 떠난 김씨 집안은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하루아침에 망했고 가축들은 병들어 쓰러졌으며 창고의 곡식은 썩어 나갔습니다. 혼잣말,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 운이 기우는군. 아니야, 그년이 저주를 퍼붓고 간 것이 틀림없다. 김진혁은 모든 것을 잃고 술에 의지해 살았고 박씨 부인은 원망과 도끼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어량이 김진혁을 찾아와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아는 상인에게 남은 돈을 맡기시면 3배로 불려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희망에 눈이 먼 김진혁은 집에 남은 마지막 재산까지 모두 긁어모아 어량에게 주었습니다. 어량은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진혁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술에 취해 주막 뒤편에서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허망한 죽음에 박씨 부인은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서화가 복덩이였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숨을 거두며 그 논을, 그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김씨 가문은 그렇게 쓸쓸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 무렵 서화의 논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금빛 줄기가 뻗어나오는 신비한 약초, 금선초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약초, 금선초입니다. 하늘이 아씨의 덕을 알아보고 내리신 선물입니다. 서화는 그 귀한 약초를 팔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마땅히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직접 논을 찾아와 서화의 덕행과 땅의 신성함을 확인하고 그 땅에 정서지 즉 상서로운 복을 내리는 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땅을 영서지로 기록하고 과한 채굴을 금하며 백성을 위해 쓰도록 하라. 원님은 서하와 지훈의 어진 마음을 높이사 두 사람의 혼례를 직접 주관해 주었습니다. 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이니 고울의 귀감이 될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영서지에서 나오는 복을 사사로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놓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지으며 모든 것을 백성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폐허가 된 김씨 집터에는 아름다운 매화나무를 심어 원망의 자리를 용서와 화합의 동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서하는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서지의 어머니라 부르며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고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연화골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이서하라는 어질고 현명한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녔으며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수는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서하의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씨 부인은 늘 서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하야,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단옷이 아니라 곱게 닦은 마음씨에 있단다. 어느 곳으로 시집을 가든 내 마음의 등불만큼은 꺼뜨리지 말 거라. 서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때는 세도가 당당했으나 지금은 몰락해가는 김씨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가문의 장남 김진혁은 허울뿐인 명예에 집착하고 그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교만하고 냉혹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저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니 우리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혼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하는 지참금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황무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논 한 떼기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서하는 고운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듯하니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힘들거든 언제든 이 어미를 찾아오너라. 서하가 시댁 대문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안이 예전 같지는 않다만 그래도 지켜야 할 체면이라는 것이 있단다. 남편이 될 김진혁은 서하를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첫날 밤 신방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진혁은 서하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밤늦도록 술만 마시다 비틀거리며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잣말, 괜찮다, 서하야.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다음 날 새벽, 서하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천한 짓이냐. 첫날부터 빗자루질이라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이리도 우습게 보는 게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반 교수라더니 배운 것이 없구나.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잘 따르도록 해라.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갖 굳은 일을 서하에게 떠넘겼습니다. 서하의 곡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시어머니의 비아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아씨 손이 어찌 이리 거치냐? 우리 집안 망신이다. 망신. 남편 김진혁은 그런 아내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집안일에 익숙해져야지요.
서한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하가 시집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망해가던 김씨 집안의 장사가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비단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시름시름 앓던 가축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묵은 논에서조차 황금빛 벼가 넘실거렸습니다. 김씨 댁에 새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에 복이 가득해졌네. 그러게 말일세. 저 며느리가 복덩이가 틀림없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지만 정작 김씨 집안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들이냐. 우리 집안이 원래 잘 될 운명이었던 게지. 어찌 저런 촌뜨기 계집의 덕분이겠느냐? 내 장사 수완이 뛰어난 덕분입니다. 저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한은 그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늘이시여, 부디 이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재물이 쌓일수록 김씨 집안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대놓고 서하를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섰으니 더 높은 가문의 며느리를 드려야겠구나. 저런 보잘것없는 것을 며느리라고. 어느 날 박씨 부인은 마을의 양반 부인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열고는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서하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이씨. 어서 가서 손님들 마실 물이라도 떠오너라. 서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명을 따랐고 부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김씨 댁 며느리는 참 순하네요. 순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겠지요. 호호호. 그날 밤 서하는 차가운 마루에 홀로 앉아 달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흐느끼며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찌해야 이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집안이 더욱 부유해지자 김진혁은 월양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월양을 집 안방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시끄럽다. 네가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김진혁은 서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월양은 그 모습을 보며 곁에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저런 미련한 계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술이나 한 잔 더 하시지요. 그날 밤 서하는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은 서하를 내쫓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진혁을 불러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도 다시 명성을 되찾았으니 저 며느리를 내보내고 더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겠다. 하오나 어머니, 무슨 명분으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내게 다 생각이 있다. 다음 날 박씨 부인은 마을의 돈만 밝히는 무당을 몰래 불러 돈을 쥐어주며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이 집 며느리가 나를 시켜 집안에 저주를 퍼부었다고 소리치거라. 알겠느냐? 이튿날 새벽 무당은 약속대로 김씨 댁 마당에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나를 시켜 시댁에 저주를 걸었소. 이 집안은 곧 망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박씨 부인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냐? 며느리가 저주를 걸었다니. 어머님,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디서 시치미를 떼느냐? 바로 저 계집이 나에게 돈까지 주며 시킨 일이란 말이다. 서하는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것. 증인까지 있는데 어딜 발뺌하느냐?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집안을 저주한 며느리를 집에 둘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하지만 김진혁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한은 그제야 이 모든 것이 꾸며진 일임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그 쓸모없는 노는 도로 가져가도록 하마. 그게 우리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서한은 해진 옷까지 몇 벌만 든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선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길 위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하늘이시여, 정녕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나이까? 한참을 걷다 기력이 다한 서한은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친정집에 알렸습니다. 서하야. 정신 차려라. 내 딸아. 아버지는 딸을 업고 집으로 달려왔고 어머니는 딸의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뜨거운 미음을 끓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한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가져갔던 논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 강지훈이라는 눈빛 깊은 젊은 상인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약초를 팔며 풍수에도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대감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씨께선 안색이 좋지 않으시군요. 이 생강차라도 드시고 속을 덮이십시오. 지훈은 서하가 가진 논의 위치를 듣고는 함께 가보기를 청했습니다. 논에 도착한 지훈은 한참 동안 주변 산세와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이 땅은 정직한 사람의 손길에 반드시 응답하는 복된 땅입니다. 저기 저 돌무더기를 한번 파헤쳐봐도 되겠습니까? 셋이 힘을 합쳐 돌을 걷어내자 젖은 흙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비단보에 싼 은전 꾸러미와 금가락지, 그리고 선조가 남긴 문서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하야. 이것은 내 돈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내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이 보화로 굶주린 이웃부터 돕는 것이 하늘의 뜻일 겁니다. 그들은 보화의 일부를 떼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장작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서한은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고 지훈은 논이 물기를 정비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금맥은 함부로 캐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조금씩만 사용했습니다. 서하의 손맛과 어진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하가 떠난 김씨 집안은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하루아침에 망했고 가축들은 병들어 쓰러졌으며 창고의 곡식은 썩어 나갔습니다. 혼잣말,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 운이 기우는군. 아니야, 그년이 저주를 퍼붓고 간 것이 틀림없다. 김진혁은 모든 것을 잃고 술에 의지해 살았고 박씨 부인은 원망과 도끼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어량이 김진혁을 찾아와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아는 상인에게 남은 돈을 맡기시면 3배로 불려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희망에 눈이 먼 김진혁은 집에 남은 마지막 재산까지 모두 긁어모아 어량에게 주었습니다. 월양은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진혁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술에 취해 주막 뒤편에서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허망한 죽음에 박씨 부인은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서하가 복덩이였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숨을 거두며 그 논을, 그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김씨 가문은 그렇게 쓸쓸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 무렵 서하의 논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금빛 줄기가 뻗어나오는 신비한 약초, 금선초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약초, 금선초입니다. 하늘이 아씨의 덕을 알아보고 내리신 선물입니다. 서한은 그 귀한 약초를 팔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마땅히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직접 논을 찾아와 서하의 덕행과 땅의 신성함을 확인하고 그 땅에 정서지 즉 상서로운 복을 내리는 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땅을 영서지로 기록하고 과한 채굴을 금하며 백성을 위해 쓰도록 하라. 원님은 서하와 지훈의 어진 마음을 높이사 두 사람의 혼례를 직접 주관해 주었습니다. 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이니 고을의 귀감이 될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영서지에서 나오는 복을 사사로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놓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지으며 모든 것을 백성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폐허가 된 김씨집터에는 아름다운 매화나무를 심어 원망의 자리를 용서와 화합의 동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서한은 자손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서지의 어머니라 부르며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고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연화골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 이서하라는 어질고 현명한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녔으며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수는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서하의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씨 부인은 늘 서하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하야,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단 옷이 아니라 곱게 닦은 마음씨에 있단다. 어느 곳으로 시집을 가든 내 마음의 등불만큼은 꺼뜨리지 말 거라. 서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때는 세도가 당당했으나 지금은 몰락해가는 김씨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가문의 장남 김진혁은 허울뿐인 명예에 집착하고 그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교만하고 냉혹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저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니 우리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혼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하는 지참금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인 황무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논 한 떼기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서하는 고운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내 시어머니 될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듯하니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힘들거든 언제든 이 어미를 찾아오너라. 서하가 시댁 때문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집안이 예전 같지는 않다만 그래도 지켜야 할 체면이라는 것이 있단다. 남편이 될 김진혁은 서하를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첫날 밤 신방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진혁은 서하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밤늦도록 술만 마시다 비틀거리며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잣말, 괜찮다, 서하야.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다음 날 새벽, 서하는 잠을 설친 채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천한 짓이냐. 첫날부터 빗자루질이라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이리도 우습게 보는 게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흥, 양반 교수라더니 배운 것이 없구나.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잘 따르도록 해라.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갖 굳은 일을 서화에게 떠넘겼습니다. 서화의 곡던 손은 금세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시어머니의 비아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아씨 손이 어찌 이리 거치냐? 우리 집안 망신이다. 망신. 남편 김진혁은 그런 아내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집안일에 익숙해져야지요. 서화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화가 시집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망해가던 김씨 집안의 장사가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비단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시름시름 앓던 가축들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묵은 논에서조차 황금빛 벼가 넘실거렸습니다. 김씨 댁에 새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에 복이 가득해졌네. 그러게 말일세. 저 며느리가 복덩이가 틀림없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지만 정작 김씨 집안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들이냐. 우리 집안이 원래 잘 될 운명이었던 게지. 어찌 저런 촌뜨기 계집의 덕분이겠느냐? 내 장사 수완이 뛰어난 덕분입니다. 저 여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화는 그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늘이시여 부디 이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재물이 쌓일수록 김씨 집안의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대놓고 서화를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섰으니 더 높은 가문의 며느리를 들여야겠구나. 저런 보잘것없는 것을 며느리라고. 어느 날 박씨 부인은 마을의 양반 부인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열고는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서화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이씨. 어서 가서 손님들 마실 물이라도 떠오너라. 서화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명을 따랐고 부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김씨 댁 며느리는 참 순하네요. 순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겠지요. 호호호. 그날 밤 서화는 차가운 마루에 홀로 앉아 달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흐느끼며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찌해야 이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집안이 더욱 부유해지자 김진혁은 월양이라는 기생에게 빠져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월양을 집 안방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시끄럽다. 네가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김진혁은 서화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월양은 그 모습을 보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저런 미련한 계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술이나 한 잔 더 하시지요. 그날 밤 서화는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마루 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박씨 부인은 서화를 내쫓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진혁을 불러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도 다시 명성을 되찾았으니 저 며느리를 내보내고 더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겠다. 하오나 어머니, 무슨 명분으로 내보낸단 말입니까?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내게 다 생각이 있다. 다음 날 박씨 부인은 마을의 돈만 밝히는 무당을 몰래 불러 돈을 쥐어주며 계략을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이 집 며느리가 나를 시켜 집안에 저주를 퍼부었다고 소리치거라. 알겠느냐? 이튿날 새벽 무당은 약속대로 김씨 댁 마당에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나를 시켜 시댁에 저주를 걸었소. 이 집안은 곧 망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박씨 부인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냐? 며느리가 저주를 걸었다니. 어머님,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디서 시치미를 떼느냐? 바로 저 계집이 나에게 돈까지 주며 시킨 일이란 말이다. 서한은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것. 증인까지 있는데 어딜 발뺌하느냐?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집안을 저주한 며느리를 집에 둘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하지만 김진혁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한은 그제야 이 모든 것이 꾸며진 일임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그 쓸모없는 돈은 도로 가져가도록 하마. 그게 우리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서한은 해진 옷까지 몇 벌 만든 채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선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길 위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하늘이시여, 정녕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나이까? 한참을 걷다 기력이 다한 서한은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친정집에 알렸습니다. 서아야. 정신 차려라. 내 딸아. 아버지는 딸을 업고 집으로 달려왔고 어머니는 딸의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뜨거운 미음을 끓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한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가져갔던 논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 강지훈이라는 눈빛 깊은 젊은 상인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약초를 팔며 풍수에도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대감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씨께선 안색이 좋지 않으시군요. 이 생강차라도 드시고 속을 덮이십시오. 지훈은 서하가 가진 논의 위치를 듣고는 함께 가보기를 청했습니다. 논에 도착한 지훈은 한참 동안 주변 산세와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이 땅은 정직한 사람의 손길에 반드시 응답하는 복된 땅입니다. 저기 저 돌무더기를 한번 파헤쳐봐도 되겠습니까? 셋이 힘을 합쳐 돌을 걷어내자 젖은 흙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비단보에 싼 은전 꾸러미와 금가락지, 그리고 선조가 남긴 문서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것은 내 돈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내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이 보화로 굶주린 이웃부터 돕는 것이 하늘의 뜻일 겁니다. 그들은 보화의 일부를 떼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장작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서한은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고 지훈은 논의 물기를 정비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금액은 함부로 캐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조금씩만 사용했습니다. 서하의 손맛과 어진 마음씨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하가 떠난 김씨 집안은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하루아침에 망했고 가축들은 병들어 쓰러졌으며 창고의 곡식은 썩어 나갔습니다. 혼잣말,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 운이 기우는군. 아니야, 그년이 저주를 퍼붓고 간 것이 틀림없다. 김진혁은 모든 것을 잃고 술에 의지해 살았고 박씨 부인은 원망과 도끼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어량이 김진혁을 찾아와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아는 상인에게 남은 돈을 맡기시면 3배로 불려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희망에 눈이 먼 김진혁은 집에 남은 마지막 재산까지 모두 긁어모아 어량에게 주었습니다. 어량은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진혁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술에 취해 주막 뒤편에서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허망한 죽음에 박씨 부인은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서하가 복덩이였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숨을 거두며 그 논을, 그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라. 교만과 어린